마지막으로 에피크로스 학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나오죠. 그래서 개인의 쾌락에 몰두할 것. 그래서 어, 그 스토아 학파는 이 개인의 쾌락에 몰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에피크로스는 반대로 쾌락에 몰입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위치에서 철학적인 사유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은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일단은 유물론자였어요. 그 아까 스토아 학파가 약간 사실 원자론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에피크로스는 확실히 유물론자고 원자론자입니다. 그래서 아, 하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에피크로스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고 이 바깥에 존재하는 신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스토아파는 이렇게 편재하는 운명 같은 거라면,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초월한. 그다음에 뭔가 윤리적으로 뭐 하라 이래라 저라라 이런 지시도 없어요. 그다음에 인간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기 세상에서 있지 절대 들어오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신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정리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승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스승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의 시조인 에피크로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주랑이 쭉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됐지만, 여기는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고요. 그 사모아 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어머니는 무녀였다고 하고, 8살에 그 아테네에서 군복무도 하고, 아테네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리케이온, 뭐 이게 대표적인 거죠. 하고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는 학원이 있죠. 왜 학원이라고 보면, 학교는 되게 공공의 의미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공공의 학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에피크로스는 마음에 드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늘 스승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철저한 유물론자였고, 그 다음에 그 데모크리소스라는 원자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론에. 그래서 사상과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키레네 학파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목표가 있고 거기 목표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자기 능력은 고려하지 않기도 하죠. 반대로 오르기 힘들어 보이는 산은 아유 안 되겠지라고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얻기 힘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한다. 신포도 얘기하시죠. 그 여우가 저기 이제 포도송이가 있는데 너 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건 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는 이소부와 얘기가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힘들게 저축하는 등 미래를 위해 현실을 희생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는 거죠. 에피크로스는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실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는 현실과
미래에서 어,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를 위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 곱씹게 만든다. 여기는 이제 이 저자의 코멘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미래보다는 그 욜로 같은 거죠. 인생은 한 번인데 지금 즐기자라는 게 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피크로스는 저 욜로의 어떤 그 선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나에게 없는 것을 쳐다보다가 가진 것 마냥 망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진 것들은 행운의 선물임을 기억하자. 그래서 행운으로 주어졌다면 그걸 잘 어, 즐기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타락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아, 에피크로스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스토아파도 개인의 유의자적한 삶을 강조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공동체, 국가에 대한 고민 앞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에피크로스 학파에게 국가의 역할은 뭐예요? 개인의 관리를 혹은 편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걸 이제 자유주의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먼저 우선시되는 걸 보통 자유주의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자유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개념의 자유주의가 있고 자유시장의 개념, 또 하나는 국가의 공동체 관계에서 개인을 우선시하는 그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피크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국가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개인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가정도 만들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된다면 에피크로스는 정치 활동도 에너지 낭비만 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크로스에 의하면 철학이라는 건 개인의 쾌락, 그래서 헤도네라고 부르는 를 어떻게 하면 드높일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고 현재고, 개인 현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쾌락, 여기서 보면 해도네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해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리스어로는 이게 쾌락이라는 뜻이 되는데, 사람이란 쾌락을 많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악함이란 고통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윤리도 마찬가지죠. 선, 악 어떻게 하냐? 쾌락이면 선, 그 다음에 악함이란 쾌락이 없고 고통이 오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도덕적 맥락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많이 얻는 것이 선하고 좋은 삶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에피쿠로스가 무작정 쾌락만을 쫓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쾌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쾌락이 커지면 그 어떤 임계점이 오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고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뭐 등을 긁으면, 간지러운 거 긁으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긁고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게 고통이 됩니다. 식욕이나 성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없는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 없는 쾌락은 일시적인 환락에 취해서는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욕의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했던 단어가 뭐였죠? 여기 핵심이 아타락시아가 됩니다. 로 마음의 안정이고 고통 없는 쾌락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제목 뭐였죠? 아타락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빵과 물만 있다면 나의 행복은 신의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에피크로스는 제자 메노이케우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의미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 쾌락이 아니다. 그죠? 성적 쾌락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고통이 없는 것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간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쾌락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의 쾌락. 현재 누구요? 나의 쾌락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유지하려면 지속되는 걸 만들기 위한 상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란 과도한 음주나 연애도 아니고 아름다운 연인이나 부녀자들과 놀이나 뭐 생선 고기 혹은 사치스러운 식사를 즐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원인의 갖가지 억측을 떨쳐버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혼란을 주는 거죠. 그런 억측. 그러니까 이게 억견이라고도 하는데 그 진리는 그러니까 보통 지식을 그리스에서는 사실 에피스테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걸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에피스테메라고 하고요. 혹은 나이가 갖고 있는 되게 아주 어, 그냥 그 편견도 있고 나의 그냥 단순한 생각을 억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억견을 떨쳐버린 순수한 사고야말로 쾌락의 생활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성의 삶과 고요한 정신적 쾌락은 그래서 만나게 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수적 욕망만을 추구해라.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욕망을 크게 필수적 욕망, 그다음에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욕망으로 나눴는데, 죄송합니다. 세 개가 되네요. 세 개로 나눴는데 필수적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의식주 이렇게 되겠죠. 주는 집 기본적인 욕구고요. 에피크로스는 필수적인 욕망에 대해서 철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욕망도 넣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학을 에피크로스에게 철학이라는 건 불필요한 욕망을 없애고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소박하게 사는 거. 그죠? 그다음에 어떤 욕망에도 흘리지 않고 고통이 없는 상태, 아까 배웠죠? 아타락시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죠. 철학을 한다는 것은 뭐요? 예. 의식주 같은 필수적인 거를 하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하나 우정과 그 아까 철학이 자신이 되는 거고를 나누고 소박하게 사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로 뭘 얻게 해주는 거예요. 철학이 아타락시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철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옷 입으면 되는데 좋은 옷 입고 그냥 비만 피해도 되는데 좋은 집에 사는 거 같은 욕망이 되겠죠. 공허한 욕망은 이 명성이나 인기같이 곧 사라질 것에 대한 욕심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과 공허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어서 가진 게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뭐 염려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금방 지나갈 것들에게 진정한 쾌락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기대 수준이 좀 더 높아져서 고통만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와인을 시작하는 사람들, 뭐 술이나 뭐 어떤 취미를 오디오를 시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간단한 걸로 시작했다가 비싼 거를 계속 뭐 이거는 와인은 마시거나 오디오는 청음을 하게 되는데 계속 돈 비싼 걸 사게 돼도 만족도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얼마 약간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엄청난 금액을 지불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차이, 더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필수적인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노력 안 해도 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채워지면 고통이 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예를 들면 뭘 먹었는데 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또 먹게 되면 이제 배 뭐죠? 복통이 생기잖아요. 배가 아프고. 근데 딱 배고픔만 채울 만한 음식을 먹게 되면
만족감이 생겨서 사실 고통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에피크로스의 말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은 그 어떤 욕망을 가져야 될지에 대고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철저한 유물론자였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예, 원소로 되어 있고요. 원소의 움직임. 세상에는 원자와 공간뿐 빈 공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채우고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운명들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죽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일단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영혼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는 것이고 또 죽었다면 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동안 그다음에 없는 동안 두 가지 상태예요. 뭐죠? 우리가 그 육체에 있는 동안 뭐가 없어요? 죽음은 없고 우리가 사라지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제자 메케나우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냐면 죽음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된다. 모든 선악은 지각에 근거하는데, 그러니까 지각과 존재라는 거 있죠. 존재는 원래 있는 것이고요. 지각은 그 존재들을 바라보는 방식인데 이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죽음은 이러한 지각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다면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존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죽음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올바르게 통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삶은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끔찍한 악인 죽음은 우리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자유와 공동체에서 국가에서 그 일단 에피크로스는 자유가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공동체적인 움직임 운동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공동체 마을 운동의 원조인 에피크로스의 정원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말만 앞세우는 철학자는 아니었고 30대에 그 아테네 교회에 있는 정원을 삽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그 박혀서 사람들과 소박한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철학 공동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국가나 어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와는 다른 거죠. 이는 에피크로스의 정원 공동체라고 불리는데요. 에피크로스는 이곳에 노예든 매춘비든 뭐 출신 성분이 어떻든 누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상당수가 여성이었고 당시의 여성은 극단적으로 차별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민인 동시에 남성이었습니다. 그 바깥에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민 남성을 위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차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숱한 억압에 시달려던 여성들이 정원 공동체에서 안식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공동체는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아카데미와 같은 학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철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에피크로스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애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공태를 이제 만든 다음에 에피크로스 수많은 스캔들에 시달렸습니다. 뭐 이런 루머가 떨었겠죠. 뭐 매춘부를 애인으로 삼았다. 너무 먹어서 하루에 2번씩 토하고 했다. 뭐 이런 소문이 계속 돌았나 봅니다. 특히 정원 공동체에 들어온 한 여성과의 동거는 뭐 이것도 뭐 엄청난 루머 화제거리가 됐겠죠. 일부 사람들은 에피크로스와 그의 제자들을 돼지라고 불렀어요.
스토아 학파의 주요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픽테토스는 에피크로스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나 봐요.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배설하고 코를 고는 것, 이것이 당신이 가치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전부였다라고 에피텍투스는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좀 과장도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꺼내요. 꺼낸 다음에 이걸 좀 확장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야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야 비판, 비평이. 그래서 좀 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족이든 노예든 매춘부든 모든 계층의 사람이 끊임없이 들락거리던 정원공동체는 아, 세간의 관심이 됐겠죠. 그래서 어, 계속 얘기가 나오는 정원공동체는 누구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보통 우리는 이 세계는 지배 피지배의 구조로,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고 자유주의적 공간에서 사실은 지금도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어떤 특정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급으로 계급이라는 구조 아래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런 걸 깨려고 하면 기득권 세력이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당시 아테네를 주름잡던 주류 철학 이론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류 지식인들도 큰 불만을 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이제 숨어서 살아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사회 불쾌한 현실을 도피하라, 뭐 도망쳐라라는 뜻이 아니라 은둔과 고요함이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고 평안함 속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여기 이들이 살았던 정원이 사실 수동적인 차원의 도망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안에서 철학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제 능동적 차원에서 이 정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어떻게 다시 얘기하냐면, 영혼의 평화이라는 왕관은 지휘자의 높은 자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헬레닌과 세계 시민주의, 그러니까 요 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얘기했었죠. 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자연주의 철학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뭐 회의주의, 메가라 학파 등등, 그다음에 그 스토아 학파, 그다음에 에피크로스 학파, 이렇게 돼 있다면 요 300년 동안의 기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300년 동안 기간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시대는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시작하던 때부터 30년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할 때까지 가르치는데,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인이 자기를 칭하던 헬렌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을 그릭이라고 하는 것보다 헬렌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독일의 역사가 드로이젠이 자신의 저서 알렉산드로 대왕의 역사에서 처음 사용해서 이 시기를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영토를 크게 확장하면서 각 지역의 민족이 혼합되기 시작했고, 정복지는 소아시아, 아시리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메디아, 페르시아,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부, 중앙아시아, 뭐 이런 걸 다 합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을 각 지역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리스의 동방 문화와 철학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리스가 요게 지중해라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아라비아가 있고, 여기가 인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스탄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 중앙아시아가 있다면, 여기까지 다 퍼져 간 거죠. 그때 거꾸로도 인도 문화가 그리스에 전파되기도 하고, 알렉산드로스는 정복 가운데서도 이민족에게 주요 관직을 주고
병사와 이민족 여성이 결혼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민족융합 정책은 동서 거리를 좁혔고 이게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렇게 많이 불리죠. 세계 시민주의의 확대가 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이러한 동서 문화의 교류의 결과로 형성된 겁니다. 이때 그리스어가 지중해 지방과 많은 곳에 국제 공통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코이네라고 불리는 이제 그리스어가 예, 이 세계의 언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링구아 프랑카라고 좀 부르기도 하죠. 세계 언어가 됐는데 각 민족 문화의 통합은 로마에서 정점에 달했고 새로운 시대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로마가 라틴어를 썼을 때도 불구하고 지중해 연안은 그리스어를 계속 썼어요. 이 영향으로. 이제 아테네가 철학 탐구의 유일한 중심지로 남을 수는 없었고 도로스, 페르가몬, 알렉스레아 등 다른 도시의 철학에 그리스 철학이 육성을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도움을 준 거죠. 동방과 로마의 문화 및 윤리가 그리스 민족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리스 민족의 특유의 소위 말해서 그리스적 정신이 점점 쇠퇴되게 되겠고 근데 반대로 그리스 밖으로도 전파가 많이 된 거죠. 철학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확장시킨 장본인은 스토아의 철학 학파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가 주창한 세계 시민주의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한 그리스 도시국가의 붕괴와 민족 혼합 정책 등 이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힘도 있는 거죠. 분위기에서 더욱 공고하게 남아 있게 됩니다. 스토아파는 모든 인간이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시민인과 동시에 자기 지역을 초월한 범세계적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가족, 신분, 국적을 뛰어넘어 자연세계 우주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시기가 되면 이러한 관점이 구체적으로 정책화, 국가적,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커져가면서 이런 모든 시민권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모든 지역에 로마 시민권을 줘서 로마 시민이 단순히 지역과 그 언어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 어떻게 보면 유럽 중심의 전체적인 기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